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 한번 비춥니다. 너무 오랫동안 얼굴 안 보고 그냥 한 것 같죠. 사실 얼굴 안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또 그 글 쓰는데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한 박자씩 늦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하다가 아이 그냥 다시 해 이러고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 또 얼굴이 나온 프로그램이라 뭐 하는 김에 그래, 하는 김에 얼굴 한번 또 보여줍시다 이러면서 얼굴 한번 내밀어 봤습니다. 교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소리가 약간 울리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혼자 텅 빈 교실에서 하니까 예, 소리가 좀 울리긴 하네요. 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민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 의미와 발전 과정 했잖아요. 참 깁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근데 이런 거죠. 여기가, 이 내용이 사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의미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뭐 이론적으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체득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민주적인 생활 양식을 민주적인 그런 그 토론, 양보 이런 정신을 관용의 정신을 지난 시간에 관용 설명 안 했나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얘기하죠. 관용이라고 하는 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될 거잖아요. 인정해야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할 거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 그건 뭐 대화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정신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제 스토리가 참 기네요. 예.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데 어, 길게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이거 요즘 제 말투가 요즘 자꾸 이렇게 저도 알게 되는데 이 말투가 제 말투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 말투가. 그러니까 말투가 아니라 표현법이. 자, 오늘은 오늘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정말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 민주주의 쭉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 민주주의 넘어가고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사회계약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회계약설 하나만 갖고서도 한 시간을 떠들어야 되는 사실 분량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사회계약설 없는데요?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의 그 분량에는 사실 사회계약설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내용이 줄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 줄었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숨겨놔서 그렇지. 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이고요. 직접 민주주의고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요, 이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어요. 당시 이제 고대 아테네에 시민이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시민이. 이 3만 명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뭐 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만 명도 얘네도 대표를 선출했어요. 근데 이 대표 선출의 방식이 현재와 다른 거죠. 지금 투표를 하잖아요. 이때 대표 선출 방식은 추첨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참 신기한 애들입니다. 돌을 깎아서 무슨 이상한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뭐 하얀색 돌멩이, 까만색 돌멩이 뭐 이렇게 쭉 놓으면 걔가 띵글띵글띵글띵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무슨 로또 번호 나오듯이 그래가지고 나와요. 걔가 그렇게 해서 추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첨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본인이 원하면 평생 한 번 이상 정도는 중요한 공직을 맡을 수 있었어요. 당시 아테네들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때 그 민주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게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죠? 추첨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선거제에 대해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의 선거 방식은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주의에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또 공화주의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안 할게요. 공화주의 설명하면 더 주구장창 갑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조금 이따가 근대민주주의 하면서 조금만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떠들지 않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간략하게 갈게요. 그다음에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하진 않은데 왜 제한적 민주주의냐 하면 당시에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또.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네요. 괜히 또 카메라 끌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건데 한번 보면서 하죠 뭐. 예,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건 왜냐하면 이때의 민주주의는 성인 남성만 시민입니다. 이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만 하는 건데 이 시민은 성인 남성만 시민이에요. 따라서 여성, 여자, 노예, 외국인, 그 다음에 미성년자 얘네는 다 시민권이 없었다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뭐 지금도 뭐 미성년자들 사실 투표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투표권 있나요?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노예, 당시 노예는요 가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가축이에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 개념으로는 가축이에요. 노예는. 얘네는 노예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노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있었어요. 노비 가축입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당시의 개념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에요. 가축한테 어떻게 정치를 맡겨요? 그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여성도 현대와 같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도 거의 그냥 물건 취급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다시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소수의 아까 보면 3만 명 정도라 했죠. 이 3만 명 정도의 성인 남성들만 참여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한적 민주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제가 훨씬 더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만 갖고서도 1시간을 설명했을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추세는 아니라서 좀 짧게 이 정도만 짚고 갈게요. 고대 아테네에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이 민주주의는 사라져버렸죠. 한동안 굉장히 사라졌어요. 그럼 아테네 민주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졌느냐? 아니죠. 전제 국가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점 중에서 중우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우정치는 이제 이런 거죠. 무식한 대중을 선동해서 이렇게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 제가 교실에 살 때마다 이 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리석은 대중을 선동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그걸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중우정치는 현대에도 나와요. 현대에서도 중우정치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냥 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중우 정치로 망한 게 아니라 침략에 의해서 망한 거니까 민주주의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거죠. 아무튼 민주주의는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망한 이후로 쭉 없습니다. 쭉 없다가 17세기에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이거부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그럼 근대 시민혁명 뭐 있죠? 근대 시민혁명, 제가 전에 근대 시민혁명과 그러니까 유럽의 양대혁명, 이중혁명,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얘기했었죠. 자, 우린 정치니까 시민혁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있었죠?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대혁명으로 대표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입니다. 세계사 속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이에요.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누구를 없앴어요? 절대왕정을 타파해버린 거죠. 근데 영국에 왕 있는데요? 예, 영국에 지금 여왕님 계시죠? 엘리자베스 몇 세죠? 아무튼 할머니 계시죠, 여왕님. 예, 왕은 있어요. 그런데 영국은 이제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잖아요. 이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치는 의회가 하는 거고요.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의회에서 영국 애들도 자기네 전통 좋아하더라고요. 의회에서 무슨 법안을 이렇게 만들면 그 법안을 갖고, 물론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통과됐으니까 그게 진짜 법안이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나마 그걸 왕에게 가져갑니다. 왕에게 가져가서 재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허락,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요. 그럼 왕이 싫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죠. 왕은 군림하되 그냥 이렇게 상징적 존재로 존경을 받는 존재로 있지 실제 통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예혁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하고는 다른 내용이, 다른 왕조가 되는 거죠. 절대 왕정은 전 시간에 말했지만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영국은 그것에서 탈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자,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미국은 최초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대신 대통령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고 대통령은 임기가 존재합니다.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왕이 없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를 오늘 또 갑자기 그림 그리고 싶어지네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뭐가지 이렇게 땡강했는데, 그래서 왕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왕 없이 공화정 하다가요, 또 황제 또 생겼고, 나폴레옹이 황제 또 합니다. 뭐 이랬다가 또 뒤집어 엎어지고, 또 뭐 하다가 나폴레옹 동생이 또 황제 하다가 또 뒤집어 엎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프랑스 혁명은 짧게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혁명이 진행됩니다.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얘기 또 하는데, 여러분 레미제라블에서 거기 막 총 쏘고 막 그 혁명 일으키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가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 지나서, 한참 지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프랑스의 학자들은 대부분 사회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프랑스 학자들이. 자,
우리 뭐라 하죠? 프랑스 혁명의 그 정신 자유, 평등, 박애라고 얘기하죠. 자유, 평등, 박애. 이 박애라고 하는 건 좀 우리 한자어로 돼서 자유와 평등은 아는데 박애는 좀 그렇잖아요. 박애는 어떻게 보면 브라더십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애 이런 거죠. 형제애. 그게 박애입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거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고요. 대표적인 거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민주주의는 그닥 예쁘고 깨끗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적어왔는데 또 필기를 너무 그냥 막 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민혁명의 결과 근대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 시민혁명 어디 갔어? 이 시민혁명 또 결국에는 또 막 가겠네요. 이 시민혁명의 결과물은 지울게요. 중구난방 막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자, 좀 해볼게요. 자, 시민혁명의 결과를 좀 보면 이 결과물로서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보다 더한 사회의 주도층이 되죠. 사회 주도층이 이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 주도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노동자, 농민, 뭐 가난한 사람들 등이 부르주아와 계급과 힘을 합쳐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 왕과 귀족은 몰아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 부르주아 계급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만 바뀐 거죠. 위만. 아래는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자꾸만 뭐 10월 혁명 저기죠. 뭐 3월 혁명, 무슨 혁명 뭐 이래가지고 자꾸 대혁명 이후에 몇 차례의 혁명이 거기에 또 혁명, 반동, 혁명, 반혁명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참 또 길어지네요. 40분에 종칠 건데 그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참.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만 있었냐? 이 부르주아 계급에게만 있었다라는 게 시민혁명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칠해 놓은 거죠. 자, 시민혁명의 한계는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왜? 참정권이 제한됐으니까. 자,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되었고 차등되었다. 특히 이거. 당시 이제 재산의 소유 정도,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내니를 갖고 투표권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뭐 인종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죠. 당신 자기네 백인들만 얘기했던 거고요. 성별도 그래요. 남자들에게만 참정권이 있었어요. 보통선거권 현대적인 보통선거권 말고 그러니까 투표권이 선거권이 주어진 거를 보면요. 당시 시민혁명이 발생한 거는 1830년대에 대부분 그러니까 1830년 요때쯤 시민혁명이 생겼는데요.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거는 1870년에서 1900년대 초반 정도까지 걸립니다. 한 4, 50년, 60년, 7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근데요, 여성에게까지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920년에서 1940년 요 사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20년 걸린 거죠. 또 한 20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도 참정권을 제한했었죠. 프랑스의 케이스 보면 프랑스 전체 시민 인구, 그러니까 전체 남성 인구의 인구 170분의 1에게만 거의 170분의 1 정도에게만 투표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시민혁명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민혁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워서 이 기간 동안 싸워서 선거권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싸워서 선거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투표권 생기면요. 꼭 하세요.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워서 생긴 거예요. 제 민주주의 얘기만 하면 맨날 싸움 얘기 하잖아요. 민주주의는 뭐라고요?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투표하는 행위다. 심지어 양이 투표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치적 무관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투표 안 하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면 결국 늑대들이 지네 멋대로 한다고요. 늑대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그 민주주의를 늑대들이 다 헤집어 놓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서 잘 알고 투표하셔야 돼. 그냥 막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늑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사자인지 여우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참정권의 제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노력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들의 참정권 획득, 그 다음에 인종차별 철폐 운동, 그리고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되게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다? 이제 현대 민주주의로 이제 왔다. 현대 민주주의로 왔다. 그럼 현대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근대 민주주의는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들, 얘네들, 아이고, 얘였는데 지우개. 얘네들 부르주아 계급들의 민주주의였다면 시민들만의 제한되어 있는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요 시민들, 얘네들만의 민주주의였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아니다. 어디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보통선거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제. 그럼 보통선거제도는 뭐죠? 그럼 보통선거제도가 뭐예요? 선거 4원칙 있죠? 다 아시죠? 선거의 4원칙. 뭐 있죠? 생각해보세요. 보통선거. 뭐 있죠? 평등선거. 뭐 있죠? 직접선거. 뭐 있죠? 비밀선거. 이 4원칙 중에 뭐가 확립됐다? 보통선거권에 기반을 둔 대의제다. 대의제는 뭐죠? 대표를 뽑는 이 대표들이 하는 걸 대의제라고 합니다. 자, 보통선거권에 기반을 둔 대의제다. 그럼 보통선거권이 뭐냐고요? 1인 1표? 아니죠. 뭐죠? 누구나죠? 누구나. 법으로 정해진 연령이 되면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학력, 종교, 등등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보통입니다. 누구나. 제가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이 평등선거하고 보통선거하고 많이들 헷갈려 해요. 많이들. 보통선거권은 누구나가 핵심인 거고요. 이건 누구나. 이게 핵심인 거고요. 평등선거권은 뭐가 핵심일까요? 아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One man, one vote. 한 놈, 한 표. 이게 핵심이에요. 뭐라고 부르냐면 표의 등가성이라고 불러요.
아우, 예, 표의 등가성. 예, 너한테 욕한 거 아니에요? 표의 등가성 또 설명하면 이것만 또 한참 해야 돼서 표의 등가성 얘기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선거 4원칙. 그 중에 보통선거, 요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접민주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얘를 또 얘네를 지워야 또 갖다가 쓰겠죠. 칠판에다 하고 싶은데, 죽겠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직접민주주의는 어때요? 전 직접민주주의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 누가 있죠? 구성원이라고 해도 돼요. 자, 국민이 정책을 결정을 직접 하는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는 뭐죠? 국민이 있고 국민은 뭘 하죠? 선출을 하고 선출된 이 대표, 여기 선출 아니에요. 여기 대표. 이 대표. 국민은 대표를 선출하고 이 선출된 요 대표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요게 직접이고요. 요게 간접이에요. 간접을 대의,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이겁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직접민주주의는 사실상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4분 후에 종칠 거예요. 미리 예고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영토가 엄청 크고 국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대표를 선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놈의 대표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인사하고 국민의 종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선거 딱 끝나서 본인이 대표만 되면 그때부터 국민을 종 취급하잖아요. 이놈의 것들이.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는, 국민들은 우리 이렇게 갑시다 라고 했는데 얘네는 웃기고 있네. 우리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지네 멋대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현대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도입했습니다. 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은 뭐냐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국민투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국민 발안이라고 불러요. 발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네가 일을 똑바로 못하면 요것들을 너 일하지 마! 라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투표만 있습니다.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주민 소환은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을 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동네마다 좀 다른데,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입되어야 할 애들이에요. 빨리. 자, 그리고 뭐가 있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가 지금은 보장되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는 없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거는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어요. 자, 네, 이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더 할 얘기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뭐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시간이 지금 엄청 다 가가지고 1분 후에 또 종칠 거예요. 오늘 딱 종치자마자 와가지고 빨리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중간에 그 프로그램 다시 돌렸다 그랬죠. 한 10분 넘게 얘기하다가 다시 새 프로그램 해가지고 또 종치게 생겼네요. 종치면 끝낼게요. 진짜 수업처럼. 진짜 수업처럼. 사실은 이제 진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이건데 특히 요 얘기 할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회계약서. 이건데 이거 설명만 갖고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1시간을 할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 다음 시간에는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들 그 중에서 특히 누구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채워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되게 금방 와닿지 않으니까 한번 먼저 예습을 좀 해보세요. 제가 또 해서 예습한 걸 뭐 나한테 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동심을 끝낸다 그래놓고 또 이러고 있네요. 한번 예습을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요 빈칸 있죠.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찾으면 금방 나와요. 사람 이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이거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고 얘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예습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여기서 오늘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